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6번째 시간으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양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양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보시고 해간 선생이 졸업 후 하와이로 유학을 보낼 거라는 정가를 받고 덜떠있던 어느 날 해간 선생이 홍은 형무소에 투옥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한달음에 함흥으로 달려갑니다. 졸업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진양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나타샤의 책 여행 함흥으로 진양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낯선 땅 함흥. 일본에서 함흥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길고 지루하고 힘든 여정이었다. 함흥역을 빠져나오니 포드 택시 몇 대가 서 있었다. 택시 운전사들은 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으며 손님을 태우려 부산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투박한 함경도 특유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내게는 쌀라쌀라 하는 것으로만 들렸다. 나는 녹초가 된 몸을 택시 뒷좌석에 구겨 넣었다.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고 스스로 위로를 했다. 이제 곧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고된 여정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하와이로 유학을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최 선생이 나에게 다녀간 지 3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 내용은 해관 선생님이 홍원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조선어학회가 해체되어 나에 대한 후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만 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홍원 형무소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먼지를 일으키며 차를 출발시켰다. 가을 거지를 끝낸 함흥 평야의 풍경은 황량했다. 하기야 지금이 봄이어서 바깥이 온통 꽃천지라고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터였다. 며칠 전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일본 땅에 있던 내가 갑자기 이곳에는 웬일이란 말인가.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터라 정신이 혼미했다. 지치고 놀란 가슴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캄캄하니 보이지 않았다. 택시 운전사는 말이 많았다. 아마도 타고난 성품이 말을 하지 않고는 잠시도 못 베기는 성격 같았다. 얼핏 이명호가 생각났다. 그는 달변가였다. 언제 어디서나 성황에 어울리는 말을 재치 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간혹, 아니 아주 자주 그가 입을 좀 다물었으면 할 때가 많았다. 이용주는 그 수다를 말없이 묵묵하게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김 기사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그 험한 형무소에는 왜 갑니까? 김 기사는 톤이 높은 함경도 토박이 사투리를 쓰며 백미러로 나를 슬쩍 보면서 물었다. 나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김 기사는 조금 멋쩍은지 잠시 입을 다물더니 택시가 고개 초입 부분에 들어서자 고갯길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고개가 환감령입니다. 함흥에서 홍은을 가려면 이 고개를 꼭 넘어야 하지요.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저 뒷좌석 덩바지에 몸을 깊숙이 박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청취자를 아랑곳하지 않는 안내원이었다. 아주 험준하고 골짜기는 온통 바위이지요. 바위 골짜기가 어찌나 깊고 험한지 옛날엔 벌건 대낮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일들이 간혹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벌건 대낮에 호랑이한테 물려간 집이 바로 우리 집안이 아닌가. 밖을 내다보니 계곡이 끝도 없이 아득하니 보였다. 저 아득한 낭떠러지에 내가 서 있는 느낌이었다. 택시 바퀴에 튕기는 작은 돌들이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왁자하더니 서서히 잦아지고
또 왁자하더니 잦아졌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라도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력거 2대와 소달구지를 끌고 몇 사람이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차는 만나지 못했다. 차창을 조금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훅 하니 얼굴을 때렸다. 북쪽이라 겨울이 일찍 오는 것인지 늦가을인데도 고갯마루의 날씨는 매섭게 차가웠다. 고개 정상 부근에 이르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함광령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동쪽으로 넓은 평야가 쭉 이어져 있었다. 김 기사는 그것이 홍은평야라고 했다. 홍은평야를 흐르는 서대천이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계곡을 따라 흐르고 서쪽으로는 함흥평야를 흐르는 동성천강의 상류 계곡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고개의 정상 부근은 골이 깊고 급경사가 계속 이어져 있었다. 차가 올라온 길이 구불구불하게 내려다 보였다. 내 인생길을 그림으로 그리면 저런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 나는 22살의 나이에 구불구불한 길을 돌고 또 돌았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갈 것인지 두려웠다. 이 고개가 함흥, 홍은, 원산을 잇는 관북 중부 해안지방의 중요한 종단 교통로입니다. 김 기사는 아주 훌륭한 함경도 안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난 고향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 덜컹거리는 차로 인해 멀미가 났다. 마침내 고갯마루를 넘자 홍은이라고 했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일본에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긴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여기 홍은은 교통도 통신 시설도 좋지 않은 오지 중에도 오지이지요. 아마도 홍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형무소 볼 일 아니면 이곳에 올 일이 없으니까요. 김 기사의 말에 눈을 떴다. 그의 말대로 주인은 온통 산뿐이었고 길은 비포장에 택시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형무소로 가는 길 내내 택시가 덜컹거렸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물을 기운조차 없었다. 형무소 도착했습니다. 김 기사의 말에 나는 화들짝 눈을 떴다. 면회 마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나는 택시에서 내려 형무소로 걸어갔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어졌다. 경비가 산엄한 형무소는 높은 벽돌담과 시커먼 철문이 위압감을 주었다. 형무소 정문에는 헌병 2명이 총을 차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면회를 왔다고 하니 신분증을 확인한 후 들여보냈다. 사무실 안에는 포승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몇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한쪽에서는 순사들이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하며 책망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순사들 몇 명이 힐끗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각자의 일을 계속했다. 나는 한 순사가 앉아있는 책상으로 가서 면회 신청을 했다. 저 신윤국 선생님 면회 왔습니다. 그 순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냉담하게 말했다. 그자 면회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오. 일본인 순사는 한마디로 싸늘하게 거절을 해버렸다. 선생님을 뵈러 일본에서 여기까지 일주일도 넘게 달려왔어요. 잠시만 뵙게 해주세요. 그자는 면회 금지요. 순사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만 더 찌꺼리면 나마저 잡아 쳐넣을 거라는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순사에게 다시 간청하다시피 했지만 모두들 면회 금지란 말만 했다. 길고 긴 여정으로 간신히 도착했는데 순사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무자비한 놈들. 놈들은 간절함이 담긴 내 눈을 외면한 채 서류를 덜쳐보더니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쏘아보며 바른대로 말하라고 고함을 쳤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그 형사들은 슬픔이나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 조절 장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위압적인 태도만 고수하라는 훈련을 받은 인간 같았다.
잘 훈련된 충성스런 개처럼 진리는 없고 의리에 살고 죽는 일본인들 기질이 바로 저 형사들의 눈빛에도 서려 있었다. 이 나약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빼앗긴 나라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분통이 터져서 형무소 앞의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그 다짐은 한순간에 봇물 터지듯 무너졌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또다시 내게로 오고야 말았다. 더는 내게 처참한 비극은 오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다시 학업을 하러 일본으로 갈 수도 없다. 나는 형무소 마당에 주저앉았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정도로 심신의 기력이 다한 것 같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었다. 나는 비를 맞는지도 느끼지 못했다. 형무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기사가 형무소 안을 기웃거리다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다. 그는 쓰고 있던 우산을 내게 씌워주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면회를 못했군요. 이제 어쩝니까? 김 기사는 특유의 투박한 말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아하니 그는 망연자실한 나를 두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눈치였다. 이곳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니 일단 함흥 읍내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돼요. 나는 선생님을 꼭 면회해야 해요. 오늘만 날이겠습니까? 내일 다시 와 사정해 보도록 하세요. 날이 어두워질 텐데 인가도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처자 혼자 어쩌시렵니까? 김 기사는 나를 태우고 다시 함흥으로 출발했다. 낙담하고 있는 내게 직접적인 위로는 잠시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김 기사는 한동안 말없이 운전을 하기만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가 싶더니 빠르게 어두워졌다. 김 기사는 함흥 읍내 한 여인숙에 나를 데려다 주고는 돌아갔다. 나는 여인숙 작은 방에 쪼그리고 앉았다. 방은 눅눅하고 차가웠다. 긴 여행과 상심으로 온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다. 비를 맞아서인지 몸에 한기가 들기 시작했다. 신은 나를 어떻게 할 셈인가? 도대체 신의 의지는 무엇인가? 왜 신은 나를 야멸차게 붙잡고 늘어지는가?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썰렁했던 방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벽에 기대어 앉아 훌쩍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자다 깨다 울다가를 반복했던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금이 낮일까 밤일까?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하는지. 밖에서 남자와 여자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도 같다가 다시 들리지 않았다. 방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내 머리에 손을 대어보고 나가는 듯 했다.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조금 전과 같은 남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닌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조금 전이 지금인가?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지? 잠이 와. 선생님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 입이 마구 찢겨 벌려져 있어. 물이 코로 찢어진 입으로 줄줄 새고 있어. 물이 무리통으로 다 들어갔나 봐. 일본 순사들이 희죽거리고 있어. 선생님은 꿈쩍도 안 해. 죽었나 봐. 선생님, 선생님 저예요. 창문을 아무리 두드리며 불러도 모르시네.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구나. 아, 왜 말이 안 나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선생님, 선생님. 나는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도무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처자, 처자. 아가씨, 아가씨. 악몽은 계속되었다. 문화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 한글을 신문지에 쓰고 또 썼다. 내가 조선어로 크게 웅변을 하고 있다. 무서운 일본 순사가 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간다.
따기를 맞고 발로 채이고 내 다리를 벌리고 그놈이 들어온다. 나는 있는 힘껏 침을 뱉는다. 놈이 내게 총을 쏜다. 내 몸에서 붉은 피가 콸콸 쏟아진다.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아무래도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빨리 좀 다녀오세요. 이마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다. 휴, 다행입니다. 열이 많이 내렸어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가방을 챙기고 나갔다. 좀 어떻소 처자? 눈을 떴다. 한 남자와 여자가 근심스럽게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이 불덩이였다오.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나요? 오늘이 3일째요. 남자의 얼굴을 보니 나를 여기에 데려다 준 김기사였다. 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얼굴이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들러 나의 안부를 묻고 갔다고 했다. 나는 힘없이 싱긋 웃어 보이며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는 얼른 일어나기나 하시오 라며 걱정스레 말했다. 친절하게 나를 안내해 주었던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이제야 했다. 고맙습니다. 송장 치우는 줄 알았지 뭐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미음을 쏘아다 먹여주었다. 창호지로 비쳐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다음 날은 볕을 쬐며 뜰하게 나와 앉아있기도 했다. 주인집 아주머니도 우리 어머니처럼 남편을 일찍이 여위고 혼자서 하숙을 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허약한 어머니와는 달리 아주머니는 몸이 굵직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전형적인 북간 여인이었다. 손발도 끔찍한 것이 누구든 먹이고 퍼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씨 곱고 인정 많은 성격이었다. 아주머니는 유머 감각도 있어서 풀 죽어 있는 내게 재밌는 이야기도 함경도 방언으로 해주곤 했다. 이제부터 나를 아마이라고 부르지비. 아주머니의 사투리가 아마이라고 했다. 나는 장난으로 아마이 아마이 부르면서 농을 걸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기력을 되찾았다. 다시 홍은 형무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해 보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단번에 거절을 당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김 기사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이 한마디 던졌다. 높은 사람. 순사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류충기가 생각났다. 경선과 함흥을 오가는 유력 인사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자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금화 선생님께 연락을 해보았지만 선생님도 지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고 건강마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정 언니에게 전화를 넣었다. 언니, 나 한이야. 그래, 선생님께 소식 들었어. 지금 경성은 초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 놈들이 중일전쟁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심적 지식인들과 부르주아 집단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수양 동우의 관계자들에 대한 소탕 작전으로 경성에서만 55명이나 체포되었대. 조선어학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모조리 다 잡혀갔어. 그런 큰 사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난 팔자 좋게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 한이야, 공부는 계속해라. 언니가 네 후원자가 되어줄게. 우리 조선은 지금 나라를 이끌어갈 여성 인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야. 언니 고마워. 하지만 지금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옥바라지야. 한이야, 네가 옥바라지 할 방법이 없어. 우리도 여기서 면회 신청을 몇 번 시도해봤는데 놈들이 말하기를 치안유지법 위반자들은 강력 범죄로 취부해 어느 누구도 면회를 할 수 없대. 만약에 회관 선생님이 친일로 전향한다는 사상 전향서를 쓰면 바로 석방이 될 수는 있다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잖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봐야지. 정 안 되면 선생님 얼굴만이라도 배워야 일본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회관 선생의 올고전 성격으로는 죽는다 한들 사상 전향서를 쓰실 분이 아니었다. 나는 선생님이 겪을 고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선생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